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유튜브, 콩으로 또 들으시면서 댓글,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죠. 먼저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예현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지금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국가기관의 2차 가해 관련 2심 재판의 결과가 어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법무부가 이제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판결이 이제 확정이 된 건데요. 그간의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지금 이 판결 내용도 좀 들여다보고 싶고요. 법무부의 입장 등 이걸 좀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정 교수님께서 먼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 소송의 내용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5명이 2015년 9월 소송을 냈는데요. 소송의 주요 내용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가가 안전점검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서 세월호 참사 원인을 제공했고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 네. 이건 이제 국가의 책임을 물어주십시오라는 소송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내용은 선주사인 청해진 해운이 세월호 선체를 무리하게 중개 축해 피해가 커졌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정부 책임도 인정이 되고 청해진 해운 책임도 인정이 돼서 네. 국가와 회사가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런데 유족 중 228명이 1심에 불복해 항소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유족들이 항소심에서 한 주요 내용,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기무사를 비롯한 이곳의 불법 사찰을 비롯한 2차 가해에 대한 것도 책임을 물어달라. 그래서 위자료도 추가로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2심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쟁점이 2차 가해 부분이군요. 예, 국가의 2차 가해가 인정될 부분이냐인데 국가의 2차 가해가 인정이 된 겁니다. 1심보다 위자료 액수가 늘어서요. 국가가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 원, 다른 가족에게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주목할 부분은 사실은 이 위자료라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네. 2차 가해를 인정해 달라. 그렇죠. 이 부분이었었고요. 2심 재판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국군 기무 사령부가 지금은 이제 국군 방첩 사령부로 바뀌었는데 네. 당시 국군 기무 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 따라서 국가가 유가족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이 판결은 지난 1월 12일 날 나왔는데 만약에 법무부에서 이거 인정을 못한다, 상고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그렇죠. 거죠. 3심이 남아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이제 국가라고 했을 때 이제 법무부가 이것을 하게 되니까요. 네. 그런데 법무부에서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포기를 결정하면서 최종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법무부는 입장을 좀 요약을 해보면 네. 어쨌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백하게 확인이 됐고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번 판결의 의미를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과정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 나온 내용들을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두 분은 어느 부분에 특히 주목을 하시고 있는지 먼저 조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죠. 일단 국가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 네. 법원에서 이제 인정을 했고 국가도 이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의 이제 불복을 하지 않은 점이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 2차 가해에 대한 위자료로 국가가 1심 판결에서 한 720억 정도를 인정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2심에서는 그것에 더해서 총 868억 정도, 그러니까 한 150억 정도를 더 인정을 한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는 그 가동 연한, 그러니까 일실수입 산정 기준 가동 연한이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했기 때문에 이 배상액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사망한 분들에 대한,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살아 있었으면 이 정도의 나이까지 일을 하고 벌어들일 수입에 대해서 계산이 되는 거죠. 계산을 해서 이제 유족들에게 지급을 하는 그 연한이 늘어났군요. 그 연한이 대법원 전업한 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이 일단
손해배상액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렇죠. 1심보다는 네. 2심이. 그리고 2심에서 추가적으로 인정이 됐던 게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군 기무사령부가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을 그렇죠. 불법 사찰한 부분을 인정을 한 겁니다. 법원에서 이게 불법행위라고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불법 사찰을 받았으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1심보다 한 150억 정도가 더 많은 금액을 2심에서 인정을 했다. 네. 이런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은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라는 면에서 큰 의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해서 보통 법무부가 국가가 피고인 상황에서는 네. 최대한 끝까지 이제 어느 정도 국가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계속 불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그 700몇억에 대해서는 이미 유가족들에게 선지급을 했어요. 그렇군요. 국가가 인정을 해서 네. 이 부분은 국가가 잘못했으니까 빨리 지급을 하고 네. 이번에도 불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온 금액에 대해서도 빨리 지급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겠네요. 그것을 인정을 했다는 게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요. 네. 일단 그 위자료 관련해서 2차 가해에 대한 위자료 이런 명목으로 국가가 희생자 부모에게는 1인당 500만 원, 다른 가족들에게는 그러니까 뭐 조부모라든지 이런 다른 가족들에게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급을 하라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 위자료 금액이 너무 적다라고 인정이 되거든요. 내가 불법 사찰을 받았는데 네. 나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이런 손해가 한 500만 원에서 아니면 1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4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기간이 진짜 오래 걸렸군요. 그러면은 그냥 이 내용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어쨌든 그래도 승소하는 판결이 나온 거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4년 3개월은 진이 빠지겠네요. 너무나도 힘든 네. 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원고도 굉장히 많은 수였고 해서 여러 가지 증거조사라든지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했겠지만 조금은 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좀 빨리 판결이 내려졌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과 지금 이제 변화되는 부분들도 좀 짚어주셨는데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판결에서 국군 기무사령부의 어떤 책임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 다시 한번 인정했다는 것은 별도의 형사사건 관련한 판결에서도 네. 당시 기무사 일부 공무원들의 불법 사찰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또 이번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군이 왜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며 동양보고를 했었는지 이거는 사실 정치의 영역이고 군 수뇌부의 책임인 것이죠. 기무사 직원들이 알아서 그럼 자발적으로 했겠느냐.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어렵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군, 경, 국정원, 검찰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우리가 국가에 있는 중요한 기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살펴보면 본연의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이런 역할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너무 휘둘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국군 기무사령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정치 상황에 따라서 국가의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자국의 국민을 사찰하는 데 활용됐다는 이 점을 좀 뼈아프게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법무부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청해진 해운하고 원고 일부가 다시 항소를 하면서 2심 재판까지 가게 된 건데 어쨌든 법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가지 않겠다라고 빨리 종결 짓고 조금이라도 빨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어쨌든 내부의 그 군과 경찰의 업무의 어떤 문제점 같은도 좀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을 조금 더 그럼 들여다볼까요? 국가 차원의 그렇다면 반성이 필요한 거 아니냐, 사과가 필요한 거 아니냐, 재발 방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가 차원의 사과, 재발 방지책 나와야겠죠.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네. 제가 좀 느끼기에는 좀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 피해 회복 문제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 문장에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네. 사실 요즘 뭐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은 정치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정치에서는 또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는 구조가 많아서 어떻게 그렇죠. 보면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정쟁의 요소로 삼아지고 그게
문제 해결되지 해결을 도리어 않는. 더 질질 끌고 오래 네, 가게 만들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정말 국민 피해 회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진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간에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면 국가 차원에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유가족 단체에서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인정을 하고 조속하게 사과를 하고 여러 가지 재발 방지책을 내놔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대통령실도 깊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군이 경찰이 왜 이렇게 정치에 휘둘리냐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판결이 휘둘리면 안 된다. 그렇죠. 휘둘린다고 하더라도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면 안 된다. 그러면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유사한 판결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예. 국가에서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나 아니면 이념에 따라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국가가 그 사람들에게 잘못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인정된 판례를 예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예. 이렇게 법원에서는 일관되게 국가가 어떤 국민에 대해서 사찰을 하거나 관여를 그렇죠. 하거나 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편을 나누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재발되지 않도록 이제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이런 사고가 뿌리 박히는 사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 이제 뭐 4년 정도 걸렸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처음 소송 이제 제기한 시점까지 따른 8년을 기다린 거랑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네. 예. 그래서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이 시간들이 얼마나 맞아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도 사법부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마음에서 조금은 아주 조금이나마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4.16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판결이 확정이 된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유가족과 국민 앞에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했던 참사가 아닌데 왜?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살펴보면 예전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하실 때 사법부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서 사과한 바 있습니다. 네. 이용훈 대법원장이 모든 판결을 잘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법부가 과거에 이렇게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러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국민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의 요구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였으면 하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왜 저기 옛날 정부 거를 대통령이 사과냐 그거보다는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이렇게 많이 국가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국가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7733번님께서 세월호는 참 안타까운 사고였고 온 국민이 지켜본 그런 사고였는데 수차례 조사위원들이 몇 차례 연장까지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사고 경위, 침몰 원인, 탈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또 사고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텐데 그건 만들어졌는지 걱정스럽습니다. 항상 정치적 쟁점으로만 이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걱정스럽다는 의견을 중요하네요. 진짜 다음 사고에 대한 어떤 매뉴얼 이런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앞서 이제 법무부가 이런 최근의 인권 친화적인 행보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도들도 있고 지금 뭐 이 안에서도 긍정적인 부분과 아쉬운 부분들을 평가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그렇다면 인권 친화적인 행보 속에는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여성 인권의 문제라든가 하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두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죠. 일단 정권이 바뀌고 나서 법무부가 뭐 예를 들면 인민혁명당 사건에서 그 피해자 국가배상금의 지연이자를 면제해 준 것이나 아니면 제주 4.3 사건에 있어서 그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 재판 수용인들도 이제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한 것. 그리고 부산 낙동강변 살인 사건 재심 무죄 사건의 피해자 국가배상 사건에서
이제 또 국가가 항소 포기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면서 네. 인권 친화적인 행보를 보여온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보면은 옛날 과거에 우리 재판부라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잘못한 것들은 법무부에서 즉각 또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고 더 이상 국가가 그걸 문제 삼지 않겠다. 내지는 네. 국가가 반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실에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아까 네. 진행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여성 인권 문제라든지 차별금지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강경한 입장 내지는 논의를 할 수 없는 좀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께서는? 예, 우리가 정보조직법 개정이라던가 입법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결국 국회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법무부라던가 관련 부처의 의견을 청취하는 또 여러 가지 자리가 마련이 됩니다. 네. 그때 저는 법무부가 인권의 관점에서 해준다면 법무부의 위상은 더 높아질 것이고 사실상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정 부처가 어떤 야당의 타깃이 되거나 아니면 여당에서 너무 옹호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의 위치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죠. 꼭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최근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굉장히 엇박자를 내는 듯하고 네. 정치의 힘이 작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어쨌든 현 정부의 잘못된 거죠. 어느 부처가 잘못했건 대한민국의 정부의 부처들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법무부가 정말 이렇게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면 당연히 성평등 문제라든가 네. 성범죄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지금 법무부가 인권 친화적이라고 낸 지금 뭐 언론에 강조한 사항을 보면 대부분 국가 피해 배상이라든가 과거사와 연관된 부분이에요.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발생하는 문제이고 지금 법무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가부와 마치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시각이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인권적인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법무부야말로 국제 인권과 관련한 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차별금지법, 이른바 평등법에 대해서 과연 전 세계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라는 입장도 좀 세워서 생산적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이 일치하는 부분이 이제 과거사 부분에 있어서는 인권 친화적인 행보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현재 문제도 조금 더 그런 행보를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홍영민 님께서 지금 아직도 4월 16일 뉴스 화면이 눈에 선하다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아까운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두가 다 이거에 대한 후속 조치들, 대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국가인권위원회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 학대와 관련된 의견, 제도 개선 권고안을 지금 또 내놨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특히 저희가 빠르게 지금 뭐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 또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서 두 분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조 변호사님께서 관련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상임위원회 결정으로요. 네. 학대 피해 노인의 인권 보호와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을 냈습니다. 네. 일단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제 국가의장에게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견 표명을 한 것인데요. 일단 국회의장에게 한 의견 표명을 들어보면 현재 국회에 체류 중인 학대 피해 노인 권리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이런 사항들을 좀 보완해서 입법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이제 의견을 낸 겁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노인 학대 신고라든지 응급 조치 의무 그리고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한 상담 교육 제공, 뭐 노인 학대 예방 홍보 영상 이런 학대 노인들에 대한 인권 보호와 예방을 위한 이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좀 노인 학대에 대한 좀 단일화법으로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입법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노인 학대의 정의에 지금 자기 방임이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건 뭡니까? 좀 이 구체적으로 자기 설명해 방임이라는 주신다면? 것은 제가 이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노인들이 뭔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비관을 하면서
포기하는 치료를 건가요? 해야 될 것을 치료를 하지 않고 포기한다든가. 식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이런 것도 이제 학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학대지만 자기 학대군요. 이것을 노인 학대로 네. 규정을 해서 여러 가지 보호책을 세우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 학대의 유형의 정의에 자기 방임을 좀 그렇군요. 집어넣자 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노인 의료복지시설에서의 노인 인권 지킴에 대한 운영을 이제 법률화해서 이거를 좀 의무화해서 노인 학대의 예방을 좀 막자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학대 피해 노인이 누구나 쉼터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학대 피해 노인들을 위한 쉼터의 개수가 너무 적으니까 예. 이것들을 좀 설치를 확대를 하고 노인 의료복지시설 입소에 노인 복지시설, 그러니까 네. 의료 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인들에게 이제 필요상 의료 목적이라든지 그 시설에서의 필요상 신체를 구속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죠. 뭐 치매가 심할 때 뭐 그런 부분이 예.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법률에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국민들의 신체를 구속할 권리는 사실상 헌법상의 신체를 구속받지 않고 않게 돼 있죠. 만약에 구속이 되려면 법의 어떤 정한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좀 추진해달라라는 네. 이런 의견 표명을 한 겁니다.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게 보안 입법을 하라는 지금 지적인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노인 학대에서 지금 앞서 자기 방임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요 내용이 좀 새롭기 때문에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두 분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자꾸 노인학대 이러면 누군가가 가서 폭행을 하거나 이런 것만 생각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노인들이 사망하는 경우를 보면 고독사,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맞아요. 단절돼 있어서 뭐 아사를 했다. 네. 이런 거 난방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있었다.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노인 학대에 관한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대를 어떻게 정의하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영역이 들어가야지 사실은 뭐 적적 보호라든가 이 사람이 피해자냐 아니냐 해서 뭐 쉼터로 모실 때도 규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걸 들어가야 되고 또 인권위 권고가 매우 적절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은요. 초고령 사회라고 할 때 이제 인구당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이 있냐를 그렇죠. 판단하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2025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지금 기사가 계속 이거는 나오고 이건 있습니다. 정말 이거 네. 5명 중 1명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좀 심각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령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정작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인권위에서 법안을 논의할 때 이렇게 각자 하지 말고 맞아요. 같이 해라. 그리고 이런 개념을 명확히 해라. 네. 그리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규정이 미흡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또 적절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사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야 겨우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저희 뉴스픽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픽 지금 노인 학대 관련된 인권위가 낸 의견과 권고한 내용을 저희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와, 정말 이 초고령 사회가 벌써 2025년이면은 확연히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건데 저희가 지금 학대 뭐 복지로 가기 전에 학대부터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그 개념 정의부터 이 개념이 다른 법과 또 다른 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표현 하나 자체에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두 분 말씀 아주 새겨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기 방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보충해 주세요. 드리면요. 이 자기 방임과 같은 규정이 지금 우리나라에 법적으로 용어 규정은 하지 않았지만 네.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미국 연방정부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학대센터에서 네. 이 자기 방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이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 미국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이제 신고되는 노인 학대 유형 중에 이 자기방임 유형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많아요? 미국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05년부터 예. 자기방임이라는 유형을 이제 조사는 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5년부터 그 노인 학대 유형 관련해서 예. 법에는 자기방임이라는 정의가 없지만 조사는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2005년에 노인 학대 신고 사례 중에 자기방임이 1%였다면 네네. 2015년에는 이게 10배가 넘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10.1%죠. 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이게 자기가 스스로 본인을 이제 학대하는 건데 이게 이제 신고되고 접수가 된 건수가 사실 적극적으로 신고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내가 나 스스로 방임하고 있다 이런 거 외부로 알리고 싶지 않아 하고 외부에서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도 지금 우리가 모르는 그런 암수에 숨어 있는 그런 사례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방임을 학대에 규정을 해서 좀 더 지원이라든지 네. 발굴이라든지 이런 데 힘써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이제 혼자 사는 그 노인 독거 가구가 굉장히 네.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 자기 방임이 자칫 고독사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지금 굉장히 그렇죠.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 방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노인 학대라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가 가만히 손 놓고 봐서는 안 된다. 공적 네.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기 방임을 노인 학대로 우리가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렇군요. 거죠. 지금 사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노인들의 위치 자체가 돈을 벌거나 뭔가를 수행해낼 때 자신의 쓸모와 용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좋게 볼 가능성이 안 그래도 높고 이 개념 자체도 바꿀 수 있도록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노인들이 학대를 받는다면 어딘가로 대피를 해야 하거나 일단 자기 방임을 제외하고더라도 쉼터의 존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쉼터를 저도 많이 보지를 못한 것 같아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지금 통계가 나왔는데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전국에 일단 지역 노인을 보호하는 전문 기관들이 있는데 이거는 37개가 있습니다. 37개. 근데 그 안에 다시 19곳에만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있다라고 네. 하는데 인권위에서 우려하는 바는 지금 노인 학대 통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적은 시설이 있으면 이게 현실적으로 감당이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가질 못한다. 그래서 확충을 네. 해야 된다. 이런 면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또 하나 이번 인권위 권고에서 굉장히 유심히 본 부분이 노인 의료복지 시설 안에서 모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보면 어처구니 없게 네. 그안에서 학대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외부 감시를 좀 강화하자. 관리 감독을. 예, 노인 네. 인권 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하는 사항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주변에서. 네, 조금만 추가를 하면 노인 학대 사례가 2020년에 6,259건, 2021년에 6,774건이고 이게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 조치가 필요하고 그래서 쉼터가 필요한데 필요하다. 네. 지금 전국에 19곳밖에 없고 이 19곳도 각각 한 곳에 5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100명밖에 수용을 못하는 상황에 매년 6,000건, 7,000건이 발생하는 노인학대 사례의 피해자들을 제대로 우리가 돌볼 수가 돌볼 수 없는 거죠.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쉼터의 확충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노인 문제는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고 앞으로도 제도적인 부분들 좀 더 관심 가져보도록 하죠. 자, 뉴스픽 조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